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온라인 강의로 하고 이번 주부터 강의실 집합 강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대학의 방침이 일주일 더 온라인 강의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의도 하루빨리 집합 강의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선 다음 주에도 집합 강의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더라도 강의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실시간 강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 강의 시간인 수요일 3시부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 시간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수시로 잘 참조해서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제2장의 마케팅 목표와 마케팅 전략 중에서 마케팅 목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장의 후반부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단계는 시장 세분화 전략, 제2단계는 표적시장의 선정, 제3단계는 제품 포지셔닝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영어로 얘기하면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해서 마케팅 전략을 일반적으로 줄여서 STP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장 세분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체 제품 시장을 어떤 기준 변수를 사용하여 동질적인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표적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세분 시장의 매력도를 비교 분석하여 자세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세분 시장들을 표적 시장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포지셔닝은 선정된 표적 시장 내에 가장 바람직한 경쟁적 위치를 정립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개념과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장 세분화는 이제 시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다는 뜻이죠. 영어로 세그멘트라는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은 하나의 시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시장을 왜 이렇게 여러 시장으로 나누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될까요? 결국 기업이 물건을 파는 시장은 그 물건을 수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같은 수요를 갖더라도 사람들은 구체적인 수요는 각기 다르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옷을 파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복류를 팔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만약 이 기업이 내복을 남성용, 여성용 구분을 하지 않고 똑같이 팔려고 한다면은 아마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이 경우는 신체적 구조가 달라서 세분화가 필요하겠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수요로 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달라지겠죠. 그것들이 이제 사유로 보면은 크게는 소비자의 특성이 어떤 사람들의 집단이냐, 또 하나는 그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비 행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수요로 하는 물품은 달라집니다.
우선 소비자 특성 변수를 보면은 지리적 변수에 의해서도 나눠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더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과 추운 한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의류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거 생활에서 수요를 하는 물품들이 각기 다르겠죠. 또 인구 통계적 변수를 보면은 나이에 의해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용 물품, 또 중장년층 물품, 또 노년층 물품, 이런 물품들이 다르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대로 남성용이냐 여성용이냐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이 많은 부유층의 상품, 또 일반 중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또 수요로 하는 물품,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로 하는 물품이 다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변수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류층에 있는 사회계층이 상류층에 있느냐,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이냐, 또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또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카를 선호하는 사람, 또 할리 데이비슨의 모터사이클을 선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성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이 일반인들은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호라든가 취향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어 팔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추구하는 편익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소비자 반응 변수에 의해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추구하는 편익이 대표적인 예를 들겠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판을 사더라도 그냥 전기장판에서 만족하지 않고 옥장판이라든가 황토장판,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또 청소의 편리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또 천연 목재 느낌을 강조한 이미지 중시형 제품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도 어떤 중환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연비가 좋은 제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물품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애호하는 소비자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 포도주를 여러분들이 직접 마시는 경우에 사는 포도주와 선물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또 남친이나 여친 등 애인한테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용할 포도주라면은 일반적인 포도주를 사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량에 의해서도 소비자를 나눠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상시로 쓰는 사람들, 그 중에서 데이터를 막 무제한으로 쓰는 사람들하고, 또 노년층처럼 이런 데이터를 쓰지도 않고 그냥 전화라든가 SMS, 메일 정도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보급형 저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사용할 것이고, 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제한 요금을 사용할 것이고, 이렇게 소비자를 취향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충성도에 의해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물건을 사면 그 브랜드를 계속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브랜드를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의 특성이 어떤 사람들이 것이냐, 또 두 번째로는 소비자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시장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더라도 이것이 세분시장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세분시장 내의 동질성과 세분시장 간의 이질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표현은 어렵게 되었습니다만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세분시장 간에 어떤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세분시장이 동일한 집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옆에 있는 다른 세분시장 관계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질성과 이질성이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 세분시장의 규모라든가 그 구성원들의 구매력 또 소비자의 특성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없다면 세분시장을 정의할 수 없겠죠. 그래서 측정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러한 세분시장에 마케팅을 해가지고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세분시장은 세분시장인데 너무 소비자 규모가 적어가지고 도저히 여기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세분시장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접근 가능성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해외에 무역을 한다든가 해외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은 국외에 있는 시장은 사실상 세분시장으로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접근 가능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에 기업이 세분시장으로서 마케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여러 세분시장으로 나누고 그들의 세분시장이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기업이 어느 세분시장에 마케팅을 집중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표적시장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영어로는 타겟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배가 어군 탐지기로 그 바다 밑에 있는 고기들이 어디에 이제 집중해서 몰려 있는지 이것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알아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그 어군들을 다 잡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군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몇 개의 어군을 집중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마케팅도 여러 세분시장으로 나눠지더라도 어디에 과연 그런 마케팅을 집중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정의 기준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세분시장이 얼마나 그 기업에게 매력적이냐. 매력적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다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 마케팅을 집중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면은 이 어떤 시장이 매력적일까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든다면은 첫째 이제 세분시장이 충분히 커야 되겠죠. 그래야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야겠죠. 몇 년 후에 그 소비자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소비 성향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그 제품을 쓰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면은 성장성이 전혀 없겠죠.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표적시장으로 선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매력도도 하나의 그 평가 요인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한 5가지 시장의 힘을 가지고 매력도를 평가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결국 그 시장의 그 경쟁도
또 진입 장벽, 또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또 고객의 협상력, 또 원자재 공급자의 협상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을 이 5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적 매력도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기업에게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면 표적시장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목표와 가용 자원인데, 만약에 기업이 어떤 수익은 많이 나지만 그 사회적인 이미지가 안 좋은 사업은 진출하지 않겠다, 이런 기업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한 시장은 아무리 매력도가 있더라도 표적시장으로 선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마케팅을 한다든가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용 자원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고급의 법률 서비스를 수요로 하는 그런 수요자 군이 있는데, 자기 회사에 최고급 변호사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가용 자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용 자원 측면에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용이성,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장에 기업이 얼마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매력의 그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매력도가 결정이 되면은 이렇게 선정된 표적 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진출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3가지의 진출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비차별적 전략이죠. 그 세분 시장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기업이 다양하게 마케팅 전략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분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비차별적 un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y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단일 혹은 소수의 제품으로 전체 시장에 접근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다른 전략이 이제 이 차별적 마케팅 전략인데, 이 차별적 마케팅 전략은 그 세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그런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죠. 세분 시장 간의 차이가 명확하고 그 시장의 규모와 구조가 매력적일 때 기업은 자세히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세분 시장에 상이한 마케팅 믹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전략은 이제 세분 시장이 여러 개 있다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실행하는 거죠. 기업의 가용 자원이나 그 매력도를 볼 때에 모든 시장에 다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고 매력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전략, 이것이 이제 집중화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장을 우리가 여기에 이제 3가지의 그 표적시장 접근법이 그림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림을 보면 이제 표적시장이 3개인데, 이 마케팅 전략이 표적시장을 전체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일한 마케팅 믹스 또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차별화 전략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표적시장이 3개인데 각기 서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는 거죠. 따로따로 이렇게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을 차별화 전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3개의 세분화 시장이 있는데, 이를
다 마케팅을 실행하기에는 가용 자원이라든가 효율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표적시장 하나만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만 마케팅을 실시하는 방법이 이제 집중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마케팅을 실시할 타깃 시장이 결정이 되면은 다음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 이제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 포지셔닝이라는 말은 적절한 우리말이 없어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뭘까요? 포지션이라는 말은 아마 많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축구 경기에 있어서 어느 선수의 포지션이 뭐냐? 예를 든다면 뭐 풀백, 수비수, 또 중간에 연결하는 링커, 또 이제 공격하는 이제 공격수. 이런 선수들은 자기 고유한 임무가 있는 거고 그 축구 경기장에 이렇게 지도를 봤을 때에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마케팅에 있어서 어느 기업의 제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제품군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제품이 있다면 고객들의 인식 속에는 그 제품이 어떤 고급 제품이다 또는 중급 제품이다 또는 저가품이다 이러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거 효율성이 좋은 제품이다 또는 뭐 디자인이 잘 된 제품이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 그 소비자의 머릿속에서는 각 기업체의 브랜드들이 하나의 그 이미지 속에 서로 위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위치에 따라서 구매자의 행동이나 구매 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위치를 자기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마케팅 노력을 벌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포지셔닝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포지셔닝이란 소비자의 마음속에 제품의 핵심 특성이나 효익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냐? 우선 이제 표적시장이 이제 선정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회사의 브랜드 개념을 정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 브랜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경쟁 브랜드들은 고객의 그 인식 속에 어디에 위치했는데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포지셔닝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 또는 아주 열악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킨다면 조금 더 유리하고 더 호의적인 그러한 포지셔닝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뭐를 얘기했냐면은 이제 향후 포지션을 어떤 쪽으로 움직여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향후 포지션이 결정이 되면 그럼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시켜가지고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나가느냐 수단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비교하고 검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행할 것이 이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이 완성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제품 속성에 의해서 포지셔닝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적시장의 그 소비자가 중시하는 속성을 가장 잘 제공해주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볼보에서 가장 안전성이 있는 차는 볼보 자동차다, 이렇게 광고를 했죠. 예전에 볼보 자동차 위에다가 몇 대의 트럭을 올려놔도 조금 더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차다, 이렇게 광고를 함으로써 안전성을 중시했고요. 주겸치약에서는 잇몸이 아픈 소비자들한테 잇몸 질환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칫솔이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갈증 해소, 운동을 한 후에 갈증이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게토레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빗대어서 포지셔닝을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제품 구분에 의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커피나 홍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뭐 카페인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카페인 섭취를 싫어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대용품이 필요한 건데, 바로 이 녹차가 이런 그 음료의 대용품, 커피나 홍차의 대용품으로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축구 선수라든가 또 유명한 스포츠 선수를 이용해 가지고 또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포지셔닝을 하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리오넬 메시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를 이용해서 아디다스를 홍보를 하고, 또 박지성 같은 선수를 이용해서 질레트 면도기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주로 이제 후발 업체, 또 2위 업체, 이런 업체들은 사실 1위 업체의 아성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1위 업체와 경쟁하는 기업이다, 이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든다면 메일 유업에서 이제 우유를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 빙그레에서 바나나 맛의 우유에 대해서 우유를 많이 팔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에 그 뛰어들기 위해서 메일 유업에서는 경쟁적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를 했는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해가지고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가 노란색인 것을 이제 비꼬아서 빗대서 광고 문구를 만들기도 했죠. 그 메일 유업은 이러한 광고 문구 외에도 바나나 맛, 그 고유한 맛을 살리도록 노력을 했고, 또 UCC를 활용해서 독특한 캠페인 전략을 펼쳐서 후발 업체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앞에 설명한 그 포지셔닝 전략을 그림으로 세 가지 경우를 예시를 했는데요. 우선 평생 잇몸 건강을 강조하는 주겸치약 사진은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그 대나무의 그 건강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지성을 모델로 해서 이제 질레트 면도기 광고를 했고, 그 다음에 빙그레 바나나 우유도 메일 유업의 우유가 노란색인 것을 빗대어 가지고 원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이러한 광고 문구를 통해 가지고 2위 업체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